예루살렘의 새벽은 아직 작약처럼 닫혀 있었다.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는 바람은 성과 궁터의 돌을 어루만지며 지나갔고 막 쌓아 올린 담장 사이로 석공들의 숨소리가 얇게 번졌다. 솔로몬은 동쪽 문 위에 서서 도시가 서서히 눈을 뜨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성전의 터는 고요했고 왕궁의 마당에는 아직 물기가 가시지 않았다. 백성의 소리에 앞서 그는 마음속에서 먼저 하루를 일으켜 세웠다. 오늘은 약속의 날,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길이 한 지점에서 맞닿는 날이었다. 사절단이 떠오르는 태양을 등지고 나타났을 때 예루살렘의 공기는 한층 더 팽팽해졌다. 금실로 장식된 직물, 넓은 깃발과 향가마, 황금빛, 웅담색 눈동자를 가진 말들, 모두가 권세의 언어로 말하고 있었다. 파라오의 딸, 그 이름은 비밀처럼 속삭여졌고 그녀의 발걸음은 정제된 물결처럼 잔잔했다. 그녀를 맞이하려 나아간 솔로몬은 말 대신 시선을 내려놓았다. 환영의 말은 의례로 충분했지만 그는 다른 것,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은총과 약속, 그리고 이제 자신이 세워야 할 질서와 책임의 무게. 혼인의식은 조용하고도 장엄했다. 금과 백향목을 깎아 만든 문틀 아래 두 나라의 관습이 교차했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장막에 길게 겹쳐졌다. 악기들이 은은히 울리자 궁정의 여인들이 부드러운 발놀림으로 원을 그렸다. 솔로몬은 짧게 고개를 숙여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이 결합이 단지 외교의 끈이 되지 않기를, 백성의 안녕과 율법의 공의가 한 길로 흐르기를. 그는 소리가 잦아든 순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새로이 자신의 집이 될 여인에게 눈을 맞추었다. 그녀의 눈빛은 먼 수로와 나일강의 햇살을 담은 듯 깊고도 고요했다. 첫날 밤의 담소는 길지 않았다. 서로의 언어가 완전하지 않았고 통역의 말은 때때로 뜻을 덜어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가벼운 물음으로 시작했다. 예루살렘의 새벽을 보셨습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유의 억양으로 답했다. 안개가 깃털처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집에 숨결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때로는 과한 수사가 진실의 중심을 흐리기에 그들은 침묵의 중량을 서로 확인했다. 그 침묵 속에서 솔로몬은 알았다. 오늘의 결합은 피로 맺어진 전쟁의 뒤가 아니라 아직 쓰여지지 않은 평화의 서문임을. 다음 날 왕은 공사 책임자들과 석공장들을 불러 모았다. 왕궁의 동쪽 마당, 새 왕비의 거처가 될 정악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 솔로몬은 도면 위에 손가락을 얹어 그림자처럼 천천히 움직이며 말하였다. 사치가 아니라 질서를 세우고 과시가 아니라 안식을 담아라. 문 하나가 열리고 닫힐 때 백성이 평온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는 창의 높이와 마루의 길이를 논했고 땅의 결에 맞추어 돌을 얹는 순서를 지시했다. 바람길을 막지 않도록 중정의 방향을 조금 틀었고 여름볕이 긴 오후에 전각의 그늘이 마당에 고르게 떨어지도록 기둥 간격을 조정했다. 새 왕비의 발소리가 조용히 스미는 집, 잠자리가 물결처럼 편안해지는 집. 그는 집이 말없는 언약이 되기를 바랐다. 왕비는 호위와 시녀들에 둘러싸여 천천히 궁을 둘러보았다. 장인들의 손끝에서 피어난 문양들, 돌과 목재의 대비, 이스라엘 특유의 흑빛 조화. 그녀는 시선을 오래 머물렀다. 당신의 왕국은 빛을 아낄 줄 아는군요. 통역이 그 말을 옮기자 솔로몬은 미소를 지었다. 이 땅의 빛은 고분고분하지 않다. 황혼은 짧고 전고의 태양은 피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그 빛 속에서 사람들은 장막을 치고 곡식을 말리고 아이들을 키운다. 그는 그 말이 칭찬임을, 그리고 이해의 시작임을 느꼈다. 조정에서는 혼인을 두고 다양한 계산이 오갔다. 변방 요새의 보급로, 무역 상단의 관세, 국경의 관리들, 모든 것이 이 결합의 테두리 안에서 다시 매만져졌다. 솔로몬은 신하들의 의견을 들었다. 어떤 이는 이집트의 수레와 말의 기술을 들여오자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무역로의 새로운 관문을 세우자고 했다.
왕은 서두르지 않았다. 서두름은 지도에서 산맥을 지우듯 경계와 균형을 잃게 한다. 그는 계절을 세듯 조심스럽게 조정했고 서신들은 비둘기처럼 성문을 드나들었다. 혼인은 문을 넓히는 일이지 성벽을 허무는 일이 아니었다. 밤이면 솔로몬은 기록관과 함께 긴 촛불 아래 앉았다. 조상의 일들을 적어 내려가며 오늘의 결정을 내일의 역사로 정리했다. 기록관이 물었다. 전하, 이 결합이 백성에게 가장 먼저 가져올 변화는 무엇이겠습니까? 왕은 펜촉을 잠시 들어 올렸다. 두려움의 무게가 덜어지는 일. 외세의 위협 앞에서 떨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고 장터의 흥정이 벽돌처럼 쌓여 집이 되고 아이들의 잠이 길어지는 일. 그는 그 소소한 변화를 나라의 심장박동처럼 중히 여겼다. 왕비의 도착과 함께 궁중의 소리도 바뀌었다. 이집트식 현악기가 곁들여진 잔잔한 선율, 머리 장식에 달린 작은 금종의 맑은 울림, 알갱이가 고운 향이 장막 가장자리에서 오래 머무는 냄새. 그러나 혼합은 경계의 무너짐이 아니라 서로의 모양을 잃지 않은 채 모여드는 정리였다. 솔로몬은 예식과 일상, 공사와 사색 사이의 선을 분명히 그었다. 왕비의 방에는 그녀의 고향을 기억하게 하는 문의를 허락했지만 궁정의 질서는 이스라엘의 법과 관습 위에 놓였다. 그는 어울림이란 각기 본래의 색을 선명히 하는 일임을 알았다. 때때로 그들은 짧은 산책을 했다. 새벽의 공기 속에서 정원사들이 물을 준 흙냄새가 올라왔고 자그마한 석류가 가지 끝에서 붉은 점처럼 매달려 있었다. 왕은 발걸음을 늦추며 물었다. 여기에서 그대는 무엇을 찾고 싶습니까? 왕비는 한동안 침묵했다. 안전함, 그리고 내가 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 솔로몬은 그 대답을 오래 마음에 넣었다. 왕국의 평안은 성벽 위의 창과 창 사이가 아니라 사람의 가슴에서 첫걸음을 뗀다. 그가 세워야 할 것은 돌보다 먼저 믿음이었다. 혼인이 가져온 변화를 백성은 곧 체감했다. 시장에는 새로운 직물과 향료가 하나둘 자리했고 장인들은 낯선 문양을 손에 익히며 흙과 나무로 변주를 만들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저녁 무렵 토기 장수의 웃음이 덜 굳어있고 어머니의 자장가가 예전보다 낮고 길게 이어지고 군사들의 훈련 소리 뒤로 들판에 메뚜기 울음이 또렷해지는 것, 그 작은 변화들이 나라의 맥을 고르게 두드렸다. 왕은 재판정에서도 기준을 바로 세웠다. 혼인의 날개 아래 억울함이 숨지 않도록 먼 지방에서 올라온 이들의 말에 귀 기울였다. 그는 질문으로 판가름을 냈다. 네가 두려워한 것은 사람의 얼굴이냐, 법의 빈자리냐? 사람들은 그 물음 앞에서 스스로의 말끝을 다듬었고 판결은 간결하고 정확했다. 공의가 돌 위에 새겨지자 혼인의 명분 또한 흙탕물에 젖지 않았다. 저녁이 지고 횃불이 성벽을 따라 켜질 때 솔로몬은 왕비와 함께 서늘한 바람을 맞았다.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아래에서 타오르고 멀리 목자들의 피리가 바람결에 실려왔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같은 하늘을 올려다본다는 사실이 내게 힘이 됩니다. 왕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은 변하지 않으니 사람은 그 아래에서 약속을 기억해야겠지요. 그 말은 깊은 우물에 떨어진 돌처럼 오래 메아리 쳤다. 그날 밤 솔로몬은 책상 앞에 홀로 앉아 마음속을 더듬었다. 그는 전쟁의 상은 대신 평화의 설계를 원했다. 혼인이 달이라면 그 위를 건너는 이들은 백성이어야 했다. 그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다음 날 일정을 떠올렸다. 왕비의 처소 마무리, 광해수로 점검, 장정 모집 보고, 그리고 재판 2건. 하나하나가 나라의 피부를 매만지는 일들이었다. 새벽은 다시 찾아왔다. 이른 종이 울리고 빵 굽는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웠다. 솔로몬은 문을 열었다. 차갑고 맑은 공기가 들어왔다. 오늘도 그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서두르지 않되 늦지도 않게. 왕비가 새로운 방에서 첫 기도를 올리고 있을 시간, 그는 손을 씻고 허리띠를 단단히 묶었다. 이 결합이 내일의 역사가 되도록 오늘의 일을 단단히 엮어야 했다.
그는 동쪽 마당으로 걸어 나갔다. 햇살이 기둥의 음영을 길게 느리고 장인들의 망치 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깔렸다. 파라오의 딸이 예루살렘의 여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소리, 이스라엘의 왕이 남편이자 통치자로 서는 소리, 그 두 소리가 겹쳐 새로운 박동이 되었다. 솔로몬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평안이 우리 집의 첫 언어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는 계단을 내려가 시작의 자리로 걸어갔다. 새 왕비의 처소에서 불빛이 고르게 깜박이던 그 계절, 예루살렘은 먼 나라들의 발자국 소리로 아침을 맞이했다. 성문 수문장은 새로 깎은 나무 빗장을 점검했고 나팔수들은 도성의 숨결을 흔들지 않도록 소리를 낮추었다. 파라오의 딸과의 혼인이 평화의 서문을 열었다면 그 서문은 곧 여러 장의 문으로 이어졌다. 모압에서, 암몬에서, 시돈과 두로의 해안에서, 산과 사막과 바다의 길을 넘어 사절단이 찾아왔다. 그들은 비단과 동전과 향과 편지를 가져왔고 각자의 언어로 같은 뜻을 말했다. 우린 당신들의 이웃이며 오늘부턴 동맹이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회랑의 차가운 그늘을 지나 의전실로 들어섰다. 의전장들은 문서의 모서리를 반듯하게 정돈했고 통역관은 서로 다른 말의 숨을 고르게 이어 붙일 준비를 했다. 그는 먼저 사절단의 순서를 정했다. 바다를 등에 업은 시돈과 두로가 선두였고 그 뒤를 요단 동편의 모압과 암몬이 이었다. 이 순서는 단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길 위에 선 신뢰의 순서였다. 해상 무역로의 관문을 지키는 자들과 먼저 악수를 나누고 그 다음 국경을 맞댄 이웃들과 눈을 맞추는 일. 왕은 문을 여는데도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첫 만남은 지평선의 소금빛처럼 흘렀다. 두로의 사절은 침착했고 손에 쥔 계약서의 행은 파도처럼 가지런했다. 우리는 목재와 장인의 손을 보냅니다. 당신들은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로 길을 보듬어 주십시오. 솔로몬은 답했다. 우리의 빵은 당신들의 나무 위에 그늘이 될 것입니다. 통역이 그 말을 2번 되뇌이는 동안 기록가는 잉크에 촉을 적셨다. 종이와 밀랍판 위에서 글자는 곧 길이 되었다. 왕은 협정에 조항마다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항구에서의 관세, 홍수철의 지연 조항, 분쟁 시 중재자 지명, 왕실 혼인에 따른 사절 접대의 의무, 모든 것을 문장으로 묶었다. 혼인은 감정의 열이 아니라 질서의 온도로 오래 간다는 것을 그는 아버지의 연륜으로 배워두고 있었다. 시돈의 사절은 선물의 상자에서 얇은 유리잔을 꺼내들었다. 해가 비치자 잔 속에 바다가 들어오는 듯했다. 빛을 담는 그릇입니다. 솔로몬은 미소로 화답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그릇에 평안을 채워 넣겠습니다. 간단한 말이었으나 그 말은 작은 금종처럼 오래 울렸다. 왕은 즉시 상단들을 불러 바닷길을 관리할 규약을 정했다. 해안의 등불을 몇 리마다 쓸지, 겨울풍의 철수 일정을 어떻게 공표할지, 배가 도성에 품는 물건들에 어떤 표식을 붙일지. 혼인은 사람과 사람의 약속이지만 동맹은 결국 물건과 거리와 바람을 관리하는 일임을 그는 망치 소리처럼 분명히 했다. 모압의 사절은 모래빛 옷자락을 끌며 들어와 사막의 꽃을 말린 향랑을 내밀었다. 그들은 말보다 몸짓이 많았고 침묵 속에서 신중함이 보였다. 통역은 때로 비어있는 부분을 숨 고르기로 채웠다. 솔로몬은 그들의 눈동자에 오르내리는 계산과 기대를 알아차렸다. 우리는 국경의 우물들을 함께 지킬 것입니다. 그는 제안했다. 갈증은 전쟁의 첫 번째 병기입니다. 물은 양쪽을 살리고 우물의 돌은 함께 쌓아야 합니다. 모압의 사절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우물에 관한 조항은 상인들의 노래보다 더 빨리 나라 사이를 퍼져나갔다. 암몬의 사절은 군사들의 보급과 도로 곡괭이에 관심이 많았다. 그들은 녹슨 칼보다는 튼튼한 길이 더 오래 전쟁을 막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돌길을 함께 닦읍시다. 그들이 말했다. 솔로몬은 길의 폭, 휴게처의 간격, 야간 경비의 인력 분담,
비상시 봉화의 순서를 조문으로 새겼다. 그리고 혼인의 서약을 그 문서의 머리에 두었다. 집이 선 다음에 길이 의미를 갖는다. 왕은 조용히 적었다. 혼인은 집의 문지방을 높이고 길은 그 문지방을 넘어 타국에까지 닿는 다리가 된다. 의전실에서는 혼인의 형식이 각 나라의 관습에 맞게 다듬어졌다. 두로와 시돈에겐 바다를 상징하는 청색 실로 매듭을 묶었고 모압과 암몬에겐 사막의 바람소리를 본뜬 얇은 방울을 허리에 달았다. 왕은 사치와 혼동되지 않도록 장식을 절제했다. 불필요한 빛은 눈을 멀게 한다. 그는 의전장에게 일러두었다. 우리가 드러낼 것은 우리의 질서다. 그래서 행렬은 길었지만 혼잡하지 않았고 음악은 화려했지만 요란하지 않았다. 왕비의 처소 곁 중정에는 각 사절단을 위한 앉음자리와 통역자리, 기록자리, 증표를 보관할 함이 정리되어 있었다. 모든 자리에 이름표가 놓였고 이름표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눌러두었다. 혼인을 위한 문서가 오갈수록 도성 바깥의 풍경도 바뀌었다. 빵집 옆에는 이방의 향신료 상점이 문을 열었고 포도밭 사이로는 낯선 말의 발굽 소리가 박자를 바꾸었다. 그러나 왕은 속도를 조절했다. 도시는 바람에 젖은 옷처럼 너무 빨리 말리면 틀어진다. 그는 대신들에게 말했다. 시장에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면 그만큼 질서의 끈을 더욱 단단히 죄어야 했다. 관세표는 간단 명료했고 검사관의 질문은 길지만 추측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상인들은 한숨을 쉬면서도 이 규칙이 결국 자신의 이익을 지킨다는 걸 알았다. 혼인의 대표단 가운데에는 각 나라의 공주들과 귀족 여인들이 있었다. 그들의 행렬은 향과 금속 장식의 소리에 맞춰 느리게 움직였다. 안내관은 입궁 전에 규범을 알렸다. 여기에서는 문이 먼저 말합니다. 문이 닫히면 발이 멈추고 문이 열리면 눈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 문장엔 궁정의 리듬이 모두 들어있었다. 솔로몬은 각 여인에게 그들의 고향을 기억하게 하는 작은 방의 디테일을 허락했다. 시돈에서 온 여인에게는 파도 모양의 창살 그림자, 모압에서 온 여인에게는 모래결을 닮은 카펫의 결, 그러나 어느 방에도 예루살렘의 질서 위로 올라서는 문의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는 어울림의 경계를 늘 명확히 그었다. 사절단과의 잔치는 단정했다. 긴 상 위에 곡식과 무화과, 올리브와 포도주가 놓였고 바닷길에서 온 생선은 소금과 허브로 향을 입었다. 하프와 비파 소리가 낮게 깔렸고 이방의 조율이 살짝 더해졌다. 통역은 명료했고 농담은 짧았다. 솔로몬은 환영의 말에서 단 하나의 어조만을 유지했다. 우리는 벽과 다리를 동시에 씁니다. 벽은 지키기 위해, 다리는 건너기 위해. 혼인은 그 둘을 하나의 손으로 묶는 일입니다. 사절단은 잔을 들어 올렸고 잔의 둘레를 따라 빛이 한 바퀴 돌았다. 왕은 혼인의 의사를 법과 행정으로도 이어 붙였다. 국경 초소에 배치할 혼성 감시대의 규정, 공동 우물에 대한 순번제 사용, 분쟁 발생 시 혼인 가문 대표들의 회합 절차, 그는 혈연의 약속을 문서의 망으로 덮었다. 그리고 어디에서든 첫 문장은 같았다. 평안을 잃지 않기 위한 규칙. 장교들은 그 문장을 바깥벽에 새겼고 서기는 기록 말미에 같은 문장을 다시 적었다. 반복은 권위를 낳았고 권위는 소음을 줄였다. 날이 저물 무렵 솔로몬은 새로 궁에 들어올 여인들과 짧은 인사를 나누었다. 각기 다른 언어의 억양이 같은 뜻으로 모였다. 이곳에서 안전과 존중을 찾을 수 있기를. 왕은 모든 인사에 같은 종결을 달았다. 당신들의 발걸음이 우리 땅에 안식을 남기길. 그는 누구에게도 과한 약속을 하지 않았고 누구의 기대에도 가벼운 웃음으로 가림막을 치지 않았다. 한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모두의 질서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왕의 말이어야 했다. 혼인 서약들이 굳어질수록 길 위의 위험도 모양을 바꾸었다. 질투가 아니라 도적대와 사막의 폭우와 바다의 암초. 왕은 군사령관과 항해사를 함께 불러 훈련과 신호 체계를 조정했다.
봉화의 강역을 재고 바람의 방향에 따라 신호의 색을 구분했다. 사절단의 행렬이 국경을 넘을 때 백성들은 살짝 길가에 물러났다. 구경꾼이 아니라 길을 지키는 사람들의 머리 끄덕임으로 환대를 대신했다. 왕은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환대가 질서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어느 새벽 솔로몬은 지도 앞에 섰다. 바다에서는 잉크가 마른 듯 진했고 사막에서는 모래바람처럼 옅었다. 그는 작은 점 하나에 손가락을 얹고 속으로 말했다. 여기에도 오늘의 약속이 닿는다. 그 점은 아직 이름 없는 오아시스였고 조약서의 여백에 따라 생명을 얻게 될 장소였다. 그는 연달아 서명을 하면서도 서두르지 않았다. 이름은 급히 쓰면 삐뚤어지고 약속은 급히 맺으면 일그러진다. 그가 원하는 것은 오래가는 곡선이었다. 저녁이 되자 궁정의 횃불이 차례로 켜졌다. 각기 다른 나라의 깃발이 바람에 부딪혀 가벼운 소리를 냈다. 왕은 회랑 끝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다. 오늘 맺은 혼인과 내일 맞이할 행렬, 그리고 그 다음 날 조정할 조문들이 차례로 머릿속을 스쳤다. 그는 마음속으로 작은 기도를 올렸다. 문들이 많아져도 길이 어지럽지 않게 하소서. 빛이 다양해도 그림자가 깊어지지 않게 하소서. 그 기도는 소리내지 않았으나 마음의 벽돌 사이사이를 단단히 붙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도성은 잦아들었고 바람은 먼 지붕들을 천천히 넘었다. 파라오의 딸은 자신의 처소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다. 먼 강을 건너온 소식이 그녀의 손끝에 떨어졌다. 모압의 여인은 모래낭 앞에서 사막의 노래를 낮게 부르고 시돈의 여인은 파도 무늬 그림자를 보며 창을 닫았다. 그들의 서로 다른 꿈 위로 같은 언어의 종소리가 멀리서 한 번 울렸다. 약속의 시간, 질서의 박동, 그리고 내일 또다시 도성으로 들어올 발자국들의 예고. 솔로몬은 마지막 등불을 끄기 전 문득 생각했다. 혼인이 나라의 문을 연다면 문지방을 닦는 손길은 늘 같은 세심함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창을 걸어 잠그고 조용히 자리에 누웠다. 귓게는 아직 낯선 억양의 인사말이 맴돌았다. 그러나 그 낯설문 위협이 아니라 길게 이어질 조화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아침이 오면 또 다른 깃발이 성문을 지나 들어올 것이다. 질서 속의 환대, 환대 속의 질서로. 예루살렘의 궁 안쪽 왕궁과 성전터 사이에 조용한 미로처럼 얽힌 공간이 있었다. 바깥 회랑의 돌바닥은 햇빛을 받아 밝게 반짝였고 안쪽 뜰로 들어서면 소리의 결이 달라졌다. 발자국은 낮아지고 말은 더 짧아지며 시선은 규칙을 먼저 더듬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단순히 여인의 집이라 불렀지만 실제로는 시간과 움직임, 숨소리까지 설계된 작은 나라였다. 문지방마다 표식이 있었고 문마다 규범이 붙어 있었다. 어느 문은 일출과 함께 열리고 어느 문은 해질 무렵에만 닫혔다. 문 위 작은 구리종은 규칙의 숨을 세고 보초의 창끝은 예의의 경계를 가리켰다. 가장 바깥쪽들은 만남과 보고를 위한 곳이었다. 각 나라에서 온 시녀들과 관리들이 그곳에서 절차를 익히고 품목을 검사받고 이름과 출신, 언어, 숙식을 기록했다. 서기관은 얇은 나무판에 새겨진 표를 들고 다니며 매일 목록을 업데이트했다. 출입 날짜, 병증, 편지의 발송과 수신, 간단한 소지품의 변동까지 모든 것이 글자로 묶였다. 글자는 곧 질서였고 질서는 이 집의 공기였다. 물동이의 수량부터 향유의 배분까지 수치가 먼저 정해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움직였다. 서열은 복잡했지만 모호하지 않았다. 왕비의 처소가 중심축을 이루고 그 바깥으로 혼인에 따른 지위, 입궁 순서, 나이, 책임과 기술에 따라 고리가 겹겹이 펼쳐졌다. 파라오에 따른 조용한 위용으로 첫 고리를 지켰다. 그녀의 자리는 금으로 과시되지 않았고 차분한 규칙으로 드러났다. 그녀가 움직이면 작은 종이 먼저 울리고 종이 2번 울리면 관리가 나아가 길을 열었다. 그 다음 고리에는 바다의 여인들, 시돈과 두로에서 온 이들이 자리해 바람결처럼 질서를 유연하게 만들었다.
사막에서 온 여인들은 시간을 길게 쓰는 법을 알고 있었고 그 아랫꼬리엔 장인과 노래, 바느질과 서화에 능한 이들이 묶였다. 누구도 다른 이의 고리를 넘지 않았고 넘을 필요도 없었다. 각 고리는 자기 일을 통해 중심으로 향했고 중심은 모든 고리를 통해 맥박을 얻었다. 여인의 지폐는 소리에 지도가 있었다. 새벽에는 물, 깃는 소리가 아랫들을 메우고 낮에는 배틀의 박동이 중정에서 울렸으며 해질 무렵이면 작은 비파와 하프 소리가 회랑의 그림자 사이를 걸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소리는 침묵이었다. 침묵은 비어있지 않았다. 그것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약속이었고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는 여백이었다. 통역관들은 그 여백을 다루는 달인이었다. 말의 길이를 서로 맞추고 억양의 높낮이에 노래를 입혀 의미를 고정했다. 하나의 문장을 세 나라의 숨으로 옮기는 일, 그것이 이 집에서 가장 오랜 훈련이었다. 보호와 경비는 강경함보다 정확성으로 운영됐다. 환관들은 창을 높이 들지 않았고 대신 눈을 낮추어 움직임의 전조를 읽었다. 보초는 문 그림자와 발걸음 사이의 강역으로 시간을 재고 기록관은 방문과 면담 일지를 분단위로 관리했다. 병색이 비치는 자는 즉시 따로 분리되어 치료를 받았고 은밀한 분쟁의 낌새가 보이면 안내관이 조용한 가운데 중재자를 불렀다. 다툼의 말이 커지기도 전에 발소리의 속도가 먼저 바뀌는 법, 이 집의 경비는 그 변화를 듣고 움직였다. 물과 향, 청과 기름은 이 집의 피였다. 아랫들 우물은 아침마다 정해진 순번에 따라 열렸고 물동이는 무게를 재지 않아도 정확히 반으로 나뉘었다. 향은 조향사의 손에서 늘 같은 비율로 섞였고 계절에 따라 바뀌는 약초의 배합표가 벽에 걸렸다. 천은 각 나라의 결을 잃지 않게 보관되었고 바느질실에는 얇은 유리병에 색실이 층층이 담겨 있었다. 관리들은 낭비를 꾸짖지 않았고 정확하지 않은 사용을 꾸짖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맞고 틀림이다. 그 문장이 회계판의 첫 줄에 새겨져 있었다. 예식과 절차는 그 자체로 언어였다. 왕을 아련하기 전 여인들은 3번 머리를 숙이고 4번째에 눈을 들었다. 질문을 들을 때는 2손을 겹치되 답할 때는 오른손을 약간 내려 진심의 무게를 보였다. 웃음은 허용되었으나 소리는 길지 않아야 했다. 기쁨은 절제된 소리로 오래가고 슬픔은 짧은 침묵으로 깊어진다. 그 믿음이 이 집에 뿌리 내리고 있었다. 외래의 풍속이 들어올 때면 의전장과 통역 서기관이 함께 앉아 예식의 언어를 번안했다. 느슨하게 허락된 것은 거의 없었다. 느슨함은 오해를 낳고 오해는 가장 빠른 혼란의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배움의 방에서는 서로의 소리가 섞였다. 언어와 문자를 익히는 시간표가 붙어 있었고 3줄의 언어로 같은 문장을 쓰는 연습이 이어졌다. 글자는 세계를 견디는 도구였고 서로의 이름을 잊지 않는 끈이었다. 몇몇 여인은 노래의 구조를 가르쳤고 어떤 여인은 식물의 뿌리와 잎을 구분하는 법을 나눴다. 바닷가에서 온 여인은 매듭 묶는 기술을, 사막에서 온 여인은 별의 길로 시간을 재는 법을 가르쳤다. 배움은 경쟁이 아니라 나눔의 형식으로 설계되었고 배운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규칙의 마지막 줄이었다. 밤의 시간표는 낮보다 더 정교했다. 저녁 종이 1번 울리면 각 처소에 등불이 켜지고 2번 울리면 바깥 회랑의 보초가 간격을 재며 서로의 위치를 확인했다. 3번째 종이 울릴 때 서기관은 오늘의 방문 기록을 봉인하고 의전장은 내일의 동선을 최종 점검했다. 그 후에는 개인의 기도와 편지 쓰는 시간이 주어졌다. 먼 고향으로 가는 소식은 쉬지 않았고 오는 답장도 일정한 박동으로 도착했다. 편지는 검열이 아니라 보존을 위한 절차를 거쳤다. 누군가의 마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봉인과 기록이 서로를 지켰다. 음식의 질서는 사람의 기질을 닮았다. 같은 빵이라도 계절의 물과 밀의 수확에 따라 결이 달라졌고 부엌은 그 변화를 기록했다. 어느 날은 육수의 소금이 반톨 낮아졌고 다른 날은 허브의 비율이 바람의 방향을 따라 달라졌다.
외지에서 온 여인들은 고향의 맛을 작게 재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재현은 집의 도리를 벗어나지 않았다. 주방은 하나의 입을 가진 집처럼 움직였고 식탁의 첫 순서는 언제나 물이었다. 물은 이 집에서 첫 번째 인사였고 마지막 작별이었다. 방문과 면담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준비되었다. 의전장은 아련을 청하는 표를 받아 서열과 필요에 따라 배치했고 통역은 억양을 점검했으며 기록관은 질문과 답의 요지를 미리 비워둔 양식에 적어 넣을 자리를 마련했다. 왕과의 만남은 우발이 아니라 호흡처럼 일어나는 규칙이었다. 만남은 짧아도 좋겠고 길면 반드시 메모로 정리되었다. 이 집에서 기억은 의지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집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었다. 규칙은 권위의 무기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차양으로 작동했다. 새로 들어온 여인은 처음 열흘 동안 말보다 듣기를 배웠고 그 다음 열흘 동안은 걸음의 속도를 익혔다. 마지막 열흘에는 배우고 익힌 것을 기록으로 남겼다. 30일의 길은 여인의 집에서 한 사람의 자리를 만드는 표준이었고 그 표준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었다. 예외가 생기면 의전장은 사유를 글로 남기고 서명했다. 서명 없는 예외는 문 위에 종처럼 울렸다. 모두가 듣는 소리였다. 깊은 밤 등불의 심지가 낮아질 때면 여인의 집은 새처럼 가벼운 숨을 쉬었다. 작은 창을 통해 바람이 들어와 청아 종이 머리카락과 향낭을 스치고 나갔다. 어떤 처소에서는 낮게 시를 읊는 소리가 들렸고 다른 처소에서는 먼 강을 떠올리는 노랫말이 입술에 맺혔다. 침묵조차 여러 언어의 빛깔을 띠었다. 그 침묵 속에서 이 집의 서열과 규범은 한층 또렷해졌고 서로 다른 발걸음은 같은 마룻결을 따라 고르게 울렸다. 새벽 직전 첫 종이 울리기 전에 잠깐 여인의 집은 가장 순수한 균형에 도달했다. 물동이는 제자리에서 반짝이고 기록판의 잉크는 밤의 서늘함을 머금었다. 문은 닫혀 있으되 열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멀리 왕궁들의 첫 발자국이 일어나기 직전 이 집은 스스로의 언어로 속삭였다. 오늘도 규칙으로 서로를 지키고 질서로 마음을 쉬게 하자 곧 종이 울리고 물이 길어 올려질 것이다. 여인의 집은 그렇게 하루를 맞았다. 보이지 않는 끈들로 단단히 엮인 채 다음 장에서 펼쳐질 삶의 리듬을 고요히 예비하면서 새벽의 찬 기운이 회랑의 돌바닥을 타고 흐르면 여인의 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천천히 풀리는 매듭처럼 깨어났다. 물 깃는 자의 발걸음이 아랫뜰을 가로지르고 얇은 항아리가 서로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시녀들은 어둠을 털어내듯 가벼운 동작으로 등불의 심지를 정리하고 문지방에 떨어진 모래를 부드럽게 쓸어냈다. 첫 종이 울릴 때 우물의 물결이 빛을 받아 흔들리며 천천히 버금음을 만들었다. 하루가 시작되는 합이 그 소리는 말보다 정확했다. 아침의 식탁은 규칙을 이어받은 풍요였다. 빵은 얇게 갈라 올리브유를 스미게 했고 대추는 잘게 썰어 꿀과 섞었다. 멀리 바닷길에서 온 생선은 소금과 허브를 입어 여린 향을 냈고 사막에서 들여온 향신료는 작은 그릇에 나뉘어 올려졌다. 같은 빵이라도 물의 온도와 손의 힘에 따라 결이 달라졌다. 부엌의 장인은 매일 같은 순서로 재료를 만졌으나 그 손끝은 계절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오늘은 바람이 말라 있으니 물을 조금 더. 그 한마디에 빵의 표면이 절제된 윤기를 얻었다. 여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첫 잔의 물을 들었다. 이 집에서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다. 몸과 말, 마음의 속도를 맞추는 첫 신호였다. 식사 뒤에는 각 고리의 일과가 시작되었다. 바느질실에서는 배틀의 박동이 규칙을 외웠다. 시돈에서 온 여인은 파도 같은 문양을 다시며 모압에서 온 여인은 모래결처럼 잔잔한 선을 겹쳤다. 색실은 얇은 유리병에 층층이 나뉘어 있었고 빛이 들어오면 병 속의 색이 물처럼 흔들렸다. 글을 익히는 방에서는 세 줄의 문장이 줄마다 다른 문자로 적혔다. 같은 뜻을 다른 모양으로 담는 일.
그 연습은 서로를 오해하지 않기 위한 준비였다. 누군가는 식물의 뿌리와 잎을 보여주며 쓰임을 설명했고, 누군가는 노래의 구조를 펼쳐 음의 계단을 오르내리게 했다. 배움은 겨루는 자리가 아니었고, 각자의 고향에서 가져온 손기술과 지식이 조용히 이어 붙여졌다. 전고를 조금 앞두고 햇살이 깊어지면 향의 배합표가 바뀌었다. 아침에는 상큼한 허브와 레몬 껍질을 얹고 한낮에는 무게가 가벼운 꽃향을 섞었다. 작은 병마다 날짜와 비율, 배합자의 이름이 적혔다. 향은 기억에 닿는 길이었고 어떤 여인은 병의 마개를 살짝 열었다 닫으며 눈을 감았다. 고향의 강바람이나 모래 언덕의 열기가 짧은 순간 다시 찾아와 가슴속을 스쳤다가 사라졌다. 그 사라짐의 온도를 알아차리는 법도 이 집에서 배운 예의였다. 한낮이 지나면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졌다. 대기실의 벽에는 알현 순서가 정갈한 글자로 적혀 있었고 시침은 소리 없이 움직였다. 기다림은 초조함이 아니라 숨고르기였다. 각자는 마음속 질문을 짧고 명료하게 다듬었다. 오늘 묻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오늘 전하고 싶은 뜻은 어디까지인가? 통역은 억양을 점검하고 기록가는 여백을 남겨두었다. 왕과의 만남은 늘 길지 않았으나 짧음 속에 핵심이 모였다. 되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운 날이면 대기실의 공기도 한결 너그러워졌다. 해가 기울 무렵이면 소리의 색이 달라졌다. 작은 비파의 줄이 낮게 울리고 손바닥으로 북의 가장자리를 두드려 리듬을 맞췄다. 노래는 고향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으나 각자의 고향이 스스로 걸어 나오는 곡조였다. 누군가는 물잔을 두드려 투명한 음을 만들고 누군가는 얇은 금종을 천천히 흔들었다. 그 소리들은 섞여도 흐려지지 않았고 각자의 음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도 전체의 곡을 밀어 올렸다. 음악이 멈추면 잠깐의 정적이 파문처럼 남았다. 말없이 이어지는 미소, 눈빛의 인사, 그 짧은 순간이 여인의 집을 가장 단단하게 묶었다. 축일의 준비는 일과와 다르게 며칠 전부터 공기를 바꾸었다. 초승달을 맞는 밤이면 등불의 배열이 달라지고 수학의 기쁨을 나누는 날이면 식탁의 순서가 변했다. 장식은 과하지 않았고 상징은 선명했다. 포도송이는 가지에서 한 번 더 윤기를 닦아 올렸고 무화과의 단면은 꽃처럼 펼쳐 접시에 놓였다. 춤은 작은 발걸음과 손짓으로 이루어졌다. 허리의 움직임이 아닌 눈의 약속, 그렇게 서로의 자리를 인정하는 춤이었다. 제각기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가락이 잠시 한원을 이루는 밤, 여인의 집은 스스로의 숨을 길게 내쉬었다. 오늘은 길이 겹치는 자리, 내일 다시 각자의 길로 돌아가더라도 이 순간의 리듬은 오래 남을 것이다. 편지의 시간은 저녁종과 함께 찾아왔다. 갈대로 만든 펜촉이 종이를 스치며 가는 선을 남겼다. 누군가는 어머니에게, 누군가는 언니에게, 어떤 이는 자신에게 썼다. 나는 오늘 새로운 문양을 배웠다. 햇빛이 바뀌자 실의 색도 달라졌다. 당신이 여기 있었다면 이 향을 좋아했을 것이다. 검은 잉크가 마르면 봉인이 이어졌다. 봉인은 막음이 아니라 보존이었다. 내일 아침 떠날 사절의 가방 속에는 그런 봉인들이 조용히 자리했다. 먼 길을 건너는 동안 글자는 흔들려도 의미는 흩어지지 않았다. 사이사이에 작은 선물들이 오갔다. 바느질 실에서 익힌 문양을 작은 수건 끝에 수놓아 건네거나 향의 배합을 조금씩 나눠 담은 병을 교환했다. 선물은 부채처럼 얇았고 의미는 그늘처럼 넓었다. 당신의 하루가 차분하기를, 당신의 밤이 길지 않기를. 말은 짧고 손길은 정확했다. 어떤 날은 작은 새가 정원으로 날아들어 잠깐 머물다 갔다. 깃털 하나가 남았고 그것은 오래도록 책갈피가 되었다. 앉은 자리에 온기를 기억하는 물건, 사소하지만 오래가는 위로였다. 정원은 계절마다 표정을 바꾸었다. 봄엔 석류꽃이 불씨처럼 피어났고 여름엔 잎이 두껍게 그늘을 드리웠다. 초가을의 바람은 포도 껍질에 얇은 흰 가루를 얹었고 겨울에 해는 짧아져 그림자를 길게 끌었다. 여인들은 정원의 변화를 시간의 언어로 배웠다.
어떤 이는 해그늘의 길이로 편지의 분량을 가늠하고 어떤 이는 새의 울음으로 배틀의 속도를 조절했다. 정오는 말없이 가르쳤고 집은 그 가르침을 질서에 얹었다. 취침 전에는 기도가 있었다. 소리내지 않는 기도, 아주 낮은 숨의 길이로 쌓아 올리는 기도. 누군가는 손을 모으고 누군가는 창을 열어 밤 공기를 한 모금 들이마셨다. 각각의 신앙은 집의 규범을 넘어 서지 않았고 규범은 각각의 마음을 압박하지 않았다. 바람은 중정의 물표면을 잠깐 스치고 나갔다. 수면이 잦아들면 등불의 심지도 마지막으로 다듬어졌다. 오늘은 여기가 끝, 그 한 줄이 어둠 위에 적혔다. 잠들기 전 여인들은 종종 같은 질문으로 하루를 정리했다. 오늘 내가 지킨 질서는 무엇이었는가? 오늘 내가 건넨 마음은 어디까지였는가? 답은 길지 않았다. 짧되 분명했다. 이 집에서 분명함은 안전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누군가는 자신의 작은 실수를 메모로 남겼고 누군가는 새로 배운 단어를 종이 가장자리에 적었다. 실수는 기록을 통해 사라졌고 배움은 가장자리에서 중심으로 조금씩 옮겨졌다. 밤이 깊으면 숨소리와 종이의 마찰음마저 가라앉았다. 그 고요 속에서도 여인의 집은 완전히 멈추지 않았다. 문지방의 그늘, 우물의 미세한 물결, 배틀에 기대 놓인 나무의 천, 아주 작은 것들이 서로를 지탱했다. 멀리 왕궁 쪽에서 교대의 발소리가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 어둠은 다시 본래의 자리를 찾았다. 파라오의 딸은 자신의 처소에서 짧은 기록을 남겼다. 오늘의 빛은 과하지 않았고 오늘의 그림자는 길지 않았다. 그 문장은 일기라기보다 집을 위한 메모처럼 보였다. 새벽 직전 첫 종이 울리기 전의 시간, 하루의 끝과 시작이 얇게 겹치는 자리에서 여인의 집은 가장 깊은 균형에 닿았다. 기다림은 어제에서 오늘로 옮겨졌고 기쁨은 요란하지 않은 약속으로 모였다. 이 균형 위에서 일상은 하루 더 자랐다. 그리고 곧 종이 울릴 것이다. 물이 다시 길어 올려지고 빵이 반으로 갈라지고 색실이 유리병 속에서 가볍게 흔들릴 것이다. 여인의 집은 그렇게 다시 살아났다. 잔치의 빛을 기억하되 일상의 질서로 마음을 쉬게 하는 법을 잊지 않으면서 초여름의 해가 회랑 위에 하얀 선을 긋던 날 여인의 집은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였다. 물동이는 제 시간에 비워지고 채워졌고 배틀은 일정한 박동으로 날줄과 시줄을 엮었다. 그러나 고요에는 언제나 미세한 결이 있었다. 눈에 띄지 않는 금실처럼 보이지 않는 긴장이 천의 속에서 반짝였다, 사라졌다. 사람의 마음이란 풍요 속에서도 결핍의 모양을 만들고 질서 안에서도 자기 자리를 더 높거나 더 깊이 파고자 하는 법이다. 그날의 공기는 그 결을 더 선명히 드러냈다. 처음은 작은 일이었다. 바다에서 온 여인의 처소 앞, 모래빛 카펫 가장자리의 수놓음이 사라졌다. 한 땀 한 땀 밤마다 이어 붙이던 문양이었다. 시녀가 확인했을 때 그 문양은 어느 다른 처소의 베개 끝에 붙어 있었다. 실수였다고 말하는 입술은 떨렸고 실수 아니라고 속삭이는 눈동자는 단단했다. 안내관은 즉시 속삭임을 분리해 서로 다른 방으로 들여보냈고 기록관은 2장의 작은 표에 시간을 적었다. 이니 분리됨, 소지 물품 확인, 대면 보류. 둘째는 향의 비율이었다. 낮에 배합표에 없는 비율로 섞인 향이 복돼 번졌다. 그 향은 달콤했으나 무거웠다. 배합을 맡은 이의 손은 정확했지만 누군가가 한 방울을 덧댄 것이었다. 향은 기억의 길입니다. 조향사는 낮게 말했다. 기억은 허락 없이 남의 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작은 문장을 안쪽 벽에 붙이고 배합실의 봉인을 이중으로 바꿨다. 그렇게 규칙은 더 섬세해졌다. 셋째는 말의 길이었다.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두 사람이 서로의 나라 말로 짧은 인사를 건넨 뒤 침묵을 잇는 대신 예기치 않게 한 줄의 노래를 더했다. 뜻은 평안이었으나 억양은 경고처럼 들렸다. 통역은 즉시 그 노래의 고향을 가려냈다.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향해 오래전 장터에서 쓰던 암시여. 무심한 입술이 습관처럼 내뱉었을지라도 궁정의 공기에서는 암시가 쉽게 칼날이 된다. 안내관은 말의 길이에 줄을 그었다.
여기서는 인사가 노래를 넘지 않는다. 그날 저녁 작은 다툼들이 모서리에서 발갛게 달아올랐다. 장신구의 배치, 비파줄의 순서, 면담의 대기표, 한 줄 앞섬, 사소한 것들은 곧 상징이 된다. 상징은 서열의 그림자를 불러들였다. 환관들은 창을 더 높이 들지 않았고 대신 발소리의 속도를 낮췄다. 보초는 문 위 종이 울리기 전 그림자의 길이를 먼저 재었다. 종이 울지 않아도 다툼의 모양은 소리 없는 곳에서 먼저 자란다. 의전장은 조용히 세 개의 방을 열었다. 하나는 대화의 방, 다른 하나는 침묵의 방, 마지막 하나는 판단의 방. 대화의 방에서는 통역이 양쪽의 말을 같은 길이로 맞추고, 침묵의 방에서는 각자의 숨이 진정될 때까지 불을 낮추었다. 판단의 방에서는 기록이 먼저 들어가고 사람은 그 다음에 들어왔다. 말은 기록에 기대어야 했고 감정은 기록 밖으로 넘치지 않게 주의되었다. 이 세 개의 방은 다툼의 열을 식히는 궁중의 의술이었다. 왕에게 올려진 첫 사건은 실과 선에 관한 문제였다. 빼앗긴 순호흠과 그 위를 덮은 변명, 그리고 서로를 향한 얇은 미소와 굳은 침묵. 솔로몬은 길게 묻지 않았다. 그는 먼저 손끝을 보았다. 바느질을 오래 한 손은 핏줄이 얇고 균일했다. 실을 훔친 손이 아닌 실로 밤을 견딘 손. 그는 다음으로 눈을 보았다. 잘못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눈은 떨리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에서 시선을 떼는 눈은 작은 떨림이 있다. 왕은 두 눈을 지나 기록을 보았다. 어제 밤 배틀의 박동이 한 번 멈춤. 기록이 말해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의 모서리였다. 판결은 간결했다. 문양은 주인의 시간이다. 시간을 훔친 자는 손으로 대신하라. 훔친 자는 같은 문양을 새로 수놓되 주인의 방에서 주인의 눈 아래 같은 시간 동안 이어야 했다. 벌은 굴욕이 아니라 회복이었다. 다툼은 조용히 치워졌다. 다음 사건은 향에 관한 것이었다. 한 방울의 덧댐은 의도였을까 실수였을까. 왕은 배아표를 보고 향을 맡고 방의 공기를 천천히 걸었다. 향은 보이지 않는 손이다. 그는 말했다. 보이지 않는 손은 기록으로 보이게 하자. 배합실에는 더 정교한 봉인이 도입되었고 위반 시 향을 맡은 모든 이가 차례로 조사받는 절차가 적혔다. 누구의 비밀도 향보다 먼저 퍼지지 않도록. 그러나 모든 다툼이 물건과 규칙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밤에는 눈빛이 길어지면서 마음의 자리들이 흔들렸다. 누군가는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아련이 미뤄졌고 누군가는 한 줄의 시로 자신을 드러낸 것이 오해를 불렀다. 질투는 갑옷을 입지 않는다. 대개 얇은 천처럼 보였다가 손에 쥐면 더 쉽게 찢어진다. 그래서 왕은 질투를 다루는 규칙을 검으로 만들지 않았다. 대신 그림자로 만들었다. 과도한 비교가 문장에 섞이면 문장은 되돌려졌고 서로의 이름으로 자기의 빈자리를 메우는 비유는 기록에서 지워졌다. 이름은 각자에게만 속하도록, 비유는 사물에게만 허락되도록, 그리하여 말이 칼이 되지 않게. 중재는 대개 밤의 한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별빛이 중정에 작게 흩어질 때 의전장은 두 사람을 마주 앉혔다. 한 장의 얇은 천이 두 사람 사이에 놓였고 통역은 그 천 위에 말을 올리듯 한 단어씩 번역했다. 나는 오늘 기다림 속에서 나를 잃을 뻔했다. 말은 끊어졌지만 의미는 잃히지 않았다. 끊어진 말 사이의 여백을 서로가 보았기 때문이다. 중재는 끝날 때 악수를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다음 날 일과를 몇 줄 맞바꿨다. 내일 나는 바느질실의 문양을 정리하겠네. 나는 언어의 방에서 자음을 다시 익히겠네. 일과를 나누는 일은 마음을 나누는 것보다 안전했고 길었다. 어느 날은 더 어려웠다. 왕비의 시녀와 다른 처소의 시녀 사이에 벌어진 충돌. 그것은 서열의 그림자를 건드리는 문제였다. 솔로몬은 먼저 서열의 선을 확인했다. 선은 사람 위에 있다. 그래서 선을 두 사람에게 동시에 보였다. 이 선은 그대들 위에 있고
선을 벗어나면 그대들 아래에 그림자가 들이운다. 왕은 두 시녀에게 같은 벌을 명했다. 서로의 자리에서 하루 동안 물을 나르는 일. 물은 무게가 같으니 그대들의 어제 말도 오늘의 물처럼 같게 하자. 서열의 문제를 물로 다루는 방식은 모욕이 아니라 균형이었다. 물동이가 같은 무게로 어깨를 눌러줄 때 말은 저절로 같은 높이에서 흘렀다. 가끔 다툼의 뿌리는 궁 밖에서 자라 들어왔다. 먼 고향에서 온 편지 한 줄, 장터의 소문, 도성의 뒷골목에서 돌아다니는 이름들. 왕은 그런 다툼을 다룰 때 먼저 문턱을 살폈다. 문지방을 넘은 소문은 우리의 말이다. 넘기 전에는 바람의 소리였지만 넘고 나면 책임이 붙는다. 그래서 문지기는 소문을 적고 기록가는 소문을 묻고 의전장은 소문에 시간을 덧댔다. 시간이 지나면 바람은 목적을 잃는다. 목적을 잃은 소문은 다시 바람이 된다. 그렇게 궁은 밖에 칼날을 무디게 했다. 왕의 재판은 화려하지 않았다. 짧고 명료했다. 그러나 짧음 속에는 목소리의 가닥들이 실처럼 엮여 있었다. 그는 자주 물었다. 네가 두려워한 것은 누구의 얼굴이냐? 이 질문은 다툼의 진짜 이름을 불러냈다. 다른 여인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안의 허기였다. 허기의 이름을 알면 벌은 고통이 아닌 식사가 되었다. 잘못으로 굶주린 자에게는 일의 몫이 배분되었고 거짓으로 불어난 자에게는 침묵의 시간이 나누어졌다. 침묵은 벌이 아니라 천을 낮추는 그늘이었다. 재판이 끝난 밤 여인의 집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그러나 그 고요는 사건 이전과 같지 않았다. 규칙은 조금 더 섬세해졌고 보초의 발소리는 반박자 더 느려졌다. 배틀은 다툼의 날개를 꿰맨 듯 균일한 박동을 회복했고 향은 다시 제자리에 눌러 앉았다. 누군가는 방의 모서리에 작은 메모를 붙였다. 오늘 나는 나의 말에서 다른 이의 그림자를 거두었다. 그 메모는 누군가를 향한 편지가 아니라 질서를 향한 다짐이었다. 왕비는 그날의 기록을 짧게 덧붙였다. 빛은 늘 가장자리에서 시험 받는다. 가장자리, 서열과 감정, 상징과 오해가 만나는 곳. 왕은 그 가장자리에 얇은 선을 그려 놓았다. 선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발은 그 선을 느꼈다. 느낀 발은 멈추었다가 다른 방향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물러섬은 패배가 아니었다. 머무름의 모양을 바꾸는 지혜였다. 며칠 뒤 여인의 집은 평소의 리듬으로 돌아왔다. 아침 물의 온도, 빵의 결, 배틀의 박동, 편지의 잉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다만 기록판에 여백 몇 줄이 더 채워졌고 문지방의 광택이 조금 더 고르게 닦였다. 다툼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루어졌다. 다루어진 다툼은 집의 품격을 키웠다. 밤이 내려앉는 마지막 순간 왕은 회랑 끝에서 한 번 멈췄다. 오늘의 결정이 내일의 평안을 열어줄지 아니면 또 다른 결을 만들지 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별들은 서로를 밀치지 않고 각자의 길로 움직이며 전체의 무늬를 만들고 있었다. 그는 아주 조용히 마음속에 적었다. 별처럼 서로의 길을 지키되 무늬를 잃지 말 것. 그리고 등을 돌려 방으로 향했다. 여인의 집 안쪽 깊은 곳. 기록판의 마지막 줄 아래에는 빈 공간이 남아 있었다. 언젠가 적힐 이름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연들. 그 빈칸은 다음 날의 평온을 위해 공백으로 남겨졌다. 그리고 그 빈칸들 사이로 각각의 여인이 품고 온 먼 고향의 바람이 아주 얇게 스며들었다. 그것은 다툼의 씨앗이 아니라 이야기가 시작되는 냄새였다. 다음 장에서 그 이름들이 하나씩 빛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 밤은 여기까지였다. 여인의 집은 규칙으로 움직였지만 그 규칙 속을 흐르는 마음은 모두 다른 물길을 품고 있었다. 이름과 서열, 출입 시간과 기록이 같아도 각자의 기원은 저마다의 빛을 지녔다. 그날 기록과는 빈 여백을 더 남겨두었다. 몇몇 여인의 이야기가 조용히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소란스러운 무대가 아니라 실루엣이 서서히 선명해지는 창가의 빛 같은 시간이었고 누구의 목소리도 다른 목소리를 덮지 않았다. 첫째, 바다의 언덕에서 온 밀카. 시돈의 절벽 아래 염분 어린 공기를 들이마시며 자란 그녀의 손은 언제나 매듭을 찾았다.
그녀에게 매듭은 생존의 기술이자 언어였다. 얇은 밧줄로 고리를 만들고 고리를 다시 겹쳐 물결 무늬를 만들고 마지막에 한 가닥을 숨겨 틈을 사라지게 했다. 바람이 강한 날이면 그녀는 창가에서 실과 끈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다. 바다는 매듭을 안다. 배움의 방에서 그녀는 드물게 말이 길어졌다. 두로에서 온 여인이 물었다. 어느 매듭이 가장 강합니까? 밀카는 고개를 저었다. 강한 매듭이 아니라 풀릴 줄 아는 매듭. 풀릴 수 있어야 다시 묶을 수 있다. 그녀가 만든 작고 단단한 매듭들은 궁의 격가지 같은 물건들을 질서 있게 묶어주었고 때로 서로 화해의 상징으로 건네줬다. 둘째,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온 하닷. 모압의 저녁빛 속에서 자란 그녀의 눈빛은 모래와 물의 경계에 오래 머무는 습관이 있었다. 그녀는 식물의 뿌리를 보면 그 집을 떠올렸다. 얕게 뻗은 뿌리는 바람에 흔들리고 깊이 내려간 뿌리는 표정을 감춘다. 배움의 방에서 그녀는 잎의 결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쓰디 쓴 푸른 앞은 이에게 단맛이 된다. 향배아표를 보던 조향사가 웃었다. 비유를 바꿔보자. 하닷은 답했다. 아니요. 계절이 먼저 바뀌어야 해요. 그녀는 계절을 기다릴 줄 알았다. 기다림이 길어지는 날이면 정원에 나가 흙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길 아래서는 작은 화분조차 자기 그림자를 잊지 않았다. 셋째, 강이 나라에서 온 네페르. 파라오의 딸의 시녀로 들어온 그녀는 말수를 아꼈다. 침묵의 방에서 그녀는 향 대신 물을 택했고 물의 표면에 떠오르는 미세한 떨림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녀가 가진 재능은 정리였다. 같은 색의 실을 한 병에 담되 햇빛의 각도에 따라 미세하게 배열을 바꾸었다. 어느 날 기록관이 물었다. 왜 이렇게 세분합니까? 네페르는 부드럽게 웃었다. 빛이 말을 다르게 하거든요. 그녀의 정리는 보여주기 위한 질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도의 조절이었다. 그 덕에 바느질 실은 오후의 빛이 길어질수록 소란을 잃고 손끝에 호흡만 남았다. 넷째, 내륙 평야에서 온 나아마. 암몬의 곡식 창고에서 자라나 수확의 환호를 밤새 듣곤 했던 그녀는 리듬을 사랑했다. 하프나 비파보다 그녀가 즐긴 악기는 작은 북의 가장자리였다. 손바닥으로 동그란 가죽 가장자리를 두드리며 6박을 셋과 셋으로 나누고 다시 넷과 둘로 바꾸어 놓는 법을 몸이 먼저 알았다. 그녀는 음악으로 기다림의 분을 쪼개는 재주가 있었다. 아련 대기실에서 사람들이 초조함을 손끝에 감출 때 그녀는 아주 낮게 북을 쳤다. 트닥딱 두 소리만으로 긴장과 숨이 자리를 바꾸었다. 왕의 판결이 내려진 뒤 대화의 방을 나오는 이들의 발걸음이 고르게 맞춰질 때면 그녀의 두드림이 거기에 숨어 있었다. 다섯째, 북쪽 산중의 언덕에서 온 아비탈. 폭설과 긴 침묵의 지역에서 자란 그녀는 천을 다루는 속도가 남달랐다. 그녀는 천을 베지 않았다. 천을 쉬게 했다. 햇빛 아래 너무 오래 놓인 천은 말을 잃고 그늘에 너무 깊이 숨긴 천은 냄새를 잃는다. 그녀는 배틀의 박동 사이에 짧은 숨고르기를 넣었다. 지금은 쉬어요. 시녀들이 물었다. 왜요? 아비탈은 미소 지었다. 지금 당기면 내일 틀어져요. 그녀가 짠 커튼은 무늬가 화려하지 않았지만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뒤쪽의 공기를 이쁘게 나눴다. 궁의 작은 창들은 그녀의 커튼 아래서 빛의 성질을 바꾸었고 아침의 규칙은 그 빛의 차분함에서 시작되었다. 여섯째, 바닷길을 따라 남쪽에서 달려온 사라. 아직 소녀 티를 다 벗지 못한 그녀는 글자의 형상을 사랑했다. 같은 뜻이 새 언어로 변할 때 그녀는 글자들의 선이 만들어내는 무늬를 눈으로 더듬었다. 글자들은 때로 새의 발자국처럼 보였고 때로 물고기의 등지 느러미처럼 보였다. 그녀는 번역을 맡은 통역 곁에서 같은 문장을 3번 적었다. 3번의 문장 중 어느 한 문장이 긴 호흡으로 흐르면 그녀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여기 이 낱말의 길이가 조금 더 길어요. 통역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지적은 사람을 겨누지 않았다. 문장 자체의 균형을 겨냥했다. 그렇게 해서 오해의 여지는 종종 문장 안에서 사라졌다.
일곱째, 요단을 따라 내려온 말카. 그녀의 가족은 상단을 꾸려 도시를 넘나들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기술보다 그녀가 더 깊이 품은 것은 길의 예의였다. 사소한 선물 하나를 건네도 받은 이가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날 필요가 없도록 손의 각도를 조절했다. 그녀는 선물의 다음 날의 문장을 함께 묶었다. 내일 아침 이 병의 향을 한 방울만 쓰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길어지지 않게. 그녀가 건넨 작은 병들은 여인의 집 여기저기에 흩어져 과거를 길게 끌지 않는 용도로 쓰였다. 어떤 날은 그녀가 준비한 빈 카드가 더 큰 힘을 냈다. 글을 쓰지 못하는 마음이 카드를 손에 쥐면 침묵 자체가 문장이 되었다. 이들의 초상은 서로를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빈칸을 지켜주었다. 밀카의 매듭은 하닷의 화분을 넘어오지 않았고 네페르의 정리는 나아마의 북을 조용히 비켜갔다. 아비탈의 커튼은 사라의 글자 옆에 그늘을 만들었고 말카의 향은 그 그늘에서 과하지 않게 남았다. 서로 다른 기원은 대립이 아니라 검은 잉크에 번진 여러 농도처럼 하나의 장면을 깊게 만들었다. 어느 저녁 파라오의 딸이 조용히 회랑을 지났다. 그날 그녀는 누구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다. 다만 등불 아래 놓인 물건들의 자세를 보았다. 매듭이 너무 조이지 않았는지, 화분의 흙이 지나치게 마르지 않았는지, 실병 속의 색이 햇빛에 지치지 않았는지, 북가죽이 습기를 너무 먹지 않았는지, 커튼이 바람을 받아 옆방에 등불을 흔들지 않는지, 글자의 행이 서로의 숨을 빼앗지 않는지, 향이 오늘의 슬픔을 내일로 밀지 않는지.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이 이 집의 합이었다. 그날 밤 기록관은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기원은 질서를 흔들지 않고 질서는 기원을 숨기지 않는다. 각각의 얼굴은 제 빛으로 선다. 그리고 한 줄을 더 비워두었다. 내일 또 다른 초상이 창가에 서서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인의 집은 그 빈칸을 위해 침묵을 준비했고 침묵은 서로의 목소리가 자기 높이로 들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새벽이 오기 전 작은 종이 한 번 울렸다. 물동이가 자리에서 들리며 하루의 첫 속도가 정해졌다. 밀카는 손끝으로 끈을 찾았고 하닷은 흙을 적셨다. 네페르는 유리병을 반 바퀴 돌려 빛의 각도를 맞추었고 나아마는 북의 가장자리를 손바닥으로 살짝 눌러 침묵의 박을 만들었다. 아비탈은 커튼의 주름을 한 번 펴서 뒤쪽 공기를 나눴고 사라는 세 줄의 문장에 오늘 날짜를 적었다. 말카는 빈 카드 하나를 새로 꺼내 아직 쓰이지 않은 가능성의 공간을 조용히 테이블 끝에 올려두었다. 이렇게 7개의 기원이 각각의 자리에서 같은 하루를 시작했다. 누구도 앞서 나가지 않았고 누구도 뒤로 밀리지 않았다. 서로 다른 물길이 하나의 강이 되는 법은 물이 섞이기 전에 먼저 흐르는 속도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인의 집은 그날 또 한 번 배웠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규칙이 먼저 걸어나가고 그 뒤로 각자의 발걸음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어졌다. 늦어름의 해가 회랑의 기둥에 길게 기대어 있을 때 솔로몬은 지도의 흰 여백을 오래 내려다 보았다. 바다와 사막, 산과 평야를 잇는 선들이 잉크 위에서 정숙하게 누워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 선들은 자주 서로를 스치며 드문드문 떨렸다. 왕좌 위의 무게는 돌이나 금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았다. 명예와 의무, 그 두 단어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맞추는 일, 그것이 그날의 첫 업무였다. 아침 아련에서 첫 번째. 사는 작은 것이었다. 바닷길을 지나는 상단이 항구세의 일시 감면을 청원했다. 풍랑으로 배가 늦어졌고 창고의 임대료가 예기치 않게 늘었다는 이유였다. 두로에서 온 여인 중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그 사정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이미 며칠 전에 올린 바 있었다. 정당한 배려와 사사로운 부탁의 경계왕은 그 선을 분명히 그려야 했다. 그는 기록을 뒤져 풍랑의 시기와 관청의 통지 일자를 맞대어 보았다. 자연의 지연에는 자연의 여유로 답하되 사람이 만든 지연에는 사람의 책임으로 답한다. 판결은 간결했고 감면은 폭이 좁게 허락되었다. 부탁의 얼굴은 문 바깥에서 사라졌고 남은 것은 규정의 문장뿐이었다.
두 번째 사안은 국경 우물의 유지 보수였다. 모압과 암몬의 대표가 같은 날 다른 시간에 와서 각자 자기 사람들을 더 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표면에는 안전을 위한 명목이 있었지만 그 뒤편에는 체면의 줄다리기가 얇게 드리워져 있었다. 솔로몬은 잠시 눈을 감고 우물가에 서 있을 두 사람의 그림자를 떠올렸다. 더 많은 사람이 지키는 것이 곧 더 큰 안전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커질 것은 시선뿐이었다. 그는 감독을 늘리되 인원은 늘리지 않았다. 우물은 두려움의 개수가 아니라 신뢰의 깊이로 지킨다. 명예의 얼굴을 세워주되 의무의 규율을 낮추지 않는 결이었다. 여인의 집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잔잔히 번졌다. 파라오의 딸은 새로운 계절의 의전에 맞춰 등불의 배열을 제안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불꽃이 길게 흔들리는 중정에서는 등불 사이의 간격을 넓히면 그림자가 부드럽게 흐른다. 그녀의 제안은 실용적이었고 미묘하게 상징적이었다. 빛이 많아지면 질서가 보이지 않고 빛이 적어지면 마음이 스스로의 길을 잃는다. 왕은 제안을 받아들이되 궁정의 글로 남겼다. 등불의 간격은 빛과 발걸음 둘 다를 위한 것. 여인의 지혜가 제도로 옮겨질 때 사사로움이 아닌 기준으로 서야 했다. 그날 오후 짧은 산책길에서 솔로몬은 왕비와 나란히 걸었다. 석류나무의 초록이 진해질수록 열매는 붉음을 감추는 법을 배워가는 중이었다. 왕은 물었다. 명예와 의무가 서로 다른 말일 때가 있나요? 왕비는 웃음기 없는 눈으로 한동안 나무의 그늘을 보았다. 둘 다 사람을 세우는 말이지만 때로는 사람 안에서 서로를 밀어내지요. 그럴 땐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어떤 순서요? 먼저 의무, 그 다음 명예. 명예는 눈에 보이고 의무는 발밑에 있어요. 발을 놓칠 때 눈은 자주 늦습니다. 짧은 대화였으나 왕의 마음속에서 오래 흔들렸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층위를 가르는 일은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왔다. 해질 무렵 여인의 집에서 조용한 논의가 있었다. 시돈에서 온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 가을 연주회 프로그램에 바닷가에 옛가락을 넣어달라고 했다. 모압의 여인은 사막의 박을 살짝 더해달라고 했다. 대단한 경쟁이 아니었지만 작은 자리에서는 작은 소리도 표정을 바꾼다. 의전장은 두 곡을 같은 길이로 배치하고 사이에 예루살렘의 오래된 찬송을 짧게 끼워 넣었다. 서로를 넘지 않는 음악, 왕은 그 구성이 마음에 들었다. 영향은 흐르되 중심을 흔들지 않는 방식으로. 그날 밤 연습이 끝나갈 즈음 북의 가장자리를 두드리던 나아마가 힘을 거두며 말했다. 여기까지. 그 말은 음악을 멈추라는 뜻이자 감정의 속도를 낮추라는 합의였다. 다음 날 왕은 재판정에서 하나의 어려운 청원을 받았다. 예전에 내린 판결의 문구를 부드럽게 바꿔달라는 요청이었다. 패자의 체면을 위해서라는 논리였다. 사연을 전한 이는 궁 안의 어느 처소와 인연이 깊었다. 왕은 문장 하나가 바뀔 때 기억이 어떻게 다른 무늬로 정리되는지 알고 있었다. 문장이 바뀌면 내일의 같은 사건이 오늘과 다르게 다뤄진다. 그는 판결문을 그대로 두고 별도의 주석을 남겼다. 집행 시 모욕을 피하라. 존중을 지키되 판단은 흔들지 않았다. 청원의 얼굴은 물처럼 잦아들었고 법에서는 모래바람에도 지워지지 않았다. 때로는 침묵이 그의 귀를 더 크게 만들었다. 여인의 집에서 마주친 몇몇 시선은 길게 머물렀다. 그것은 청원의 눈빛이 아니었고 원망의 눈빛도 아니었다. 이해받고 싶다는 조용한 요청. 왕은 그 요청을 약속으로 바꾸지 않았다. 대신 작은 제도를 만들었다. 바느질 실과 배움의 방 사이에 짧은 쉼의 자리를 하나 더 두고 그곳에 빈 카드와 얇은 필름 같은 종이를 놓게 했다. 이름 없이 적어도 되는 자리. 거기엔 종종 오늘 나는 기다림을 길들이는 법을 배웠다 같은 문장이 놓였다. 영향은 말로 다 오지 않는다. 말이 아닌 것이 자리를 얻을 때 말은 제 높이를 찾는다. 사흘 뒤 항구에서 온 보고가 올라왔다. 상단 둘이 같은 지도상의 길을 놓고 다툰 흔적이 있었다.
누가 먼저 그 길을 발견했는가? 지도는 오래전부터 거기에 있었고 길은 바람과 별과 오래된 이야기들의 합이었지만 사람은 종종 위의 이름을 쓰고 싶어 한다. 왕은 길의 주인을 정하지 않고 길의 규칙을 정했다. 먼저 지나간 이는 뒤의 이를 위한 표식을 남긴다. 뒤의 이는 앞의 이를 위해 길을 정리한다. 이름 대신 행위를 남기게 함으로써 명예는 의무의 손을 빌려 제 자리를 찾았다. 가을 바람이 조금씩 물러날 즈음 왕비의 처소에 소박한 차례가 마련되었다. 각기 다른 고향의 잔 하나씩이 나란히 놓였다. 얇고 투명한 잔, 두껍고 둥근 잔, 위로 좁아지는 잔. 왕은 아무 잔도 들어 올리지 않고 잔 사이의 간격을 보았다. 어느 잔도 다른 잔의 그림자를 덮고 있지 않았다. 간격이 질서를 만든다. 왕비가 낮게 말했다. 그 말은 단순한 식기에 배치해서 그치지 않았다. 마음의 자리, 영향의 폭, 청원의 길이, 그 모든 것의 간격. 그날 밤늦게 솔로몬은 등불 하나만 켜두고 서책을 넘겼다. 과거의 왕들이 남긴 판결과 편지, 타국의 예법과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한 장씩 더듬었다. 이야기들 사이에는 자주 빈칸이 있었다. 빈칸은 무지를 뜻하지 않았다. 지혜롭게 비워둔 자리였다. 그는 펜촉을 들어 오늘의 빈칸 옆에 짧게 적었다. 비워둬야 흐르는 것들이 있다. 영향은 채워서 새지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해서 깊어지는 때가 많았다. 창밖에서 교대의 발소리가 한 번 스쳤다. 여인의 집에서는 마지막 등불이 내려앉고 배틀의 박동이 완전히 멈추었다. 솔로몬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명예와 의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향, 그 셋은 오늘도 서로를 밀고 당기며 그의 하루를 만들었다. 그러나 어느 것도 다른 것을 압도하지 않았다. 그는 느릿하게 숨을 고르고 마음속에 아주 작은 기도를 맺었다. 내가 붙드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질서이게 하소서. 그러나 질서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차갑지 않게 하소서. 동이틀 무렵 여인의 집 첫 종이 울렸다. 물동이가 들리고 빵이 갈라지고 향의 배아표가 새 날짜를 받았다. 왕은 허리띠를 매며 생각했다. 오늘도 그는 다리를 놓고 벽을 세울 것이다. 다리는 건너기 위해, 벽은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마음의 강역을 정확히 재야 했다. 여왕의 조용한 지혜, 여러 여인의 기술과 침묵, 백성의 작은 청원, 그 모든 영향이 그에게로 흘러왔다가 다시 밖으로 흘러나갈 것이다. 아직 어떤 결말도 쓰지 않은 채로 회랑의 빛이 기둥을 넘어 마당에 떨어졌다. 솔로몬은 걸음을 옮겼다. 오늘의 선을 그리기 위해, 그러나 내일의 선을 미리 그리지 않기 위해. 마음의 갈림길은 언제나 있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서두르지 않되 늦지 않기로도 했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규칙이 먼저 나아가고 그 뒤로 그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초가을의 저녁 예루살렘은 낮게 깔린 황금빛 속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성벽 위로 바람이 지나가면 깃발은 소리보다 먼저 빛을 흔들었고 왕궁의 회랑에는 해가 남긴 가는 먼지들이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여인의 집은 오늘도 규칙으로 하루를 접었다. 물동이는 제자리에 반듯했고 배틀은 박동을 멈춘 자리에서 실을 느슨하게 놓아두었다. 그리고 그 모든 정리의 끝에서 왕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더 이상 큰 결정을 서두를 시간이 아니라 이미 내린 결정들이 만들어낸 길을 천천히 훑어볼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지도 대신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다. 바다의 매듭으로 유연함을 가르치던 여인, 사막의 흙으로 계절을 기다리던 여인, 빛의 각도를 따라 실을 배열하던 여인, 북가장자리를 두드려 초조를 쪼개던 여인, 커튼의 주름으로 공기를 나누던 여인, 글자의 균형으로 오해를 지우던 여인, 향의 한 방울로 어제를 길게 끌지 않게 하던 여인. 일곱의 초상은 이름보다 오래 남는 습관이 되었다. 그들의 기술과 침묵, 눈짓과 문장들이 겹쳐 여인의 집은 하나의 언어를 얻었고 왕국은 조용한 박자를 얻었다. 왕은 생각했다. 많음이 혼란이 아니었고 다름이 균열이 아니었다. 혼란을 만드는 것은 늘 서두름이었고
균열을 만드는 것은 늘 경계의 이침이었다. 문지방과 문지방 사이에 세워둔 규칙들은 세월을 견디는 모양으로 조금씩 변했다. 의전의 문장은 더 간결해졌고 재판의 기록은 더 분명해졌다. 길 위에서는 표식이 늘었고 우물가는 깊이를 잃지 않았다. 항구의 등불은 사나운 바람에도 흔들리대 꺼지지 않았고 관세표의 줄들은 장인의 자와 같이 곧았다. 왕은 이 변화가 누구의 천재성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았다. 여인의 집에서 하루하루 지켜낸 질서, 사소한 다툼을 사라지게 한 절차, 기다림을 견딘 시간들, 그 모든 작은 것들이 벽돌처럼 포개져 큰 것을 지탱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안다. 규칙은 생명을 담을 때에만 오래 간다. 생명이 없는 규칙은 장식처럼 빛나도 이내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왕은 문장과 절차 사이사이에 사람의 숨을 남겨두었다. 이름 없이 적을 수 있는 작은 카드, 악수를 강요하지 않는 종결, 벌로 모욕을 삼지 않고 회복을 택한 판결. 그 결과 여인의 집에서 오가는 편지들은 점점 덜 떨렸고 알현 뒤에 돌아가는 발걸음은 제각기 다르면서도 한박으로 잦아들었다. 질서는 사람을 눌러 세우는 돌이 아니라 비를 피하게 하는 차양이어야 했다. 어느 날 저녁 회랑의 긴 그림자가 겹칠 때 파라오의 딸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의 눈빛은 먼 강의 햇살을 아직 잃지 않았고 발걸음은 예루살렘의 마룻결을 다치지 않게 정확했다. 그녀는 장식되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은 빛을 아낄 줄 알게 되었어요. 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등불의 간격을 정하고 음악의 길이를 맞추고 말의 높이를 낮추는 일이 결국 한 가지를 가리켰다. 넘치지 않는 것. 넘치지 않기에 오래가는 것. 그 밤 왕은 기록판 마지막 줄 아래 더 넓은 여백을 남겨두게 했다. 비워둔 자리들이 내일의 선택들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가을의 끝자락 두로와 시돈에서 온 상단이 항구에 정박했고 사막의 길을 따라 온 대상은 우물가에서 물을 나눴다.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가격을 두드렸지만 길은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여인의 집에서도 축일의 작은 잔치가 준비되었다. 포도송이는 가볍게 닦였고 무화과는 꽃 모양으로 펼쳐졌다. 음악은 세 줄의 선율이 공평히 나뉘어 한 원을 이루었고 춤은 서로의 자리를 넘지 않는 눈에 약속으로 이어졌다. 왕은 멀리서 그 원을 바라보았다. 그 원의 가운데에는 이름이 없었다. 이름이 없으니 어느 이름도 덮이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혼자의 자리에서 아주 짧은 기도를 올렸다. 넘지 않되 닿지 않게 하소서. 닿지 않되 흩어지지 않게 하소서. 다음 날 새벽 공기는 차고 맑았다. 왕은 재판정으로 향하는 길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한동안 그를 따라온 물음 때문이다. 많음 속에서 어떻게 하나를 잃지 않는가. 그는 알았다. 하나는 늘 시작의 말 속에 있다. 이 결합이 단지 외교의 끈이 되지 않기를 바랐던 첫날의 마음, 물이 첫 인사이고 마지막 작별이라 적어둔 작은 규칙, 벽과 다리를 동시에 세운다는 약속, 그 시작의 말들이 오늘의 선을 그리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결말을 서둘러 닫지 않기로 했다. 결말은 닫아야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견뎌야 완성되는 때가 많았다. 여인의 집에서는 늦은 아침에 작고도 단단한 일이 있었다. 서로 다른 처소의 두 사람이 같은 문양을 두고 다시 의견을 달리했다. 이번엔 서열의 그림자도 노여움의 온기도 길게 드리워지지 않았다. 대화의 방에서 그들은 먼저 각자의 다음 날 일과를 맞바꾸었다. 내일 나는 가장자리의 선을 정리하겠네. 나는 중심의 매듭을 느슨하게 하겠네. 그리고 그 다음에야 말이 오갔다. 무엇이 더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여야 하는가. 끝내 그들은 같은 문양을 놓고 서로 다른 빠르기로 작업하기로 합의했다. 속도의 차이는 분열이 아니었고 오히려 문양을 깊게 만들었다. 작은 합의는 그날의 공기처럼 맑고 차분했다. 왕은 그 소식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는 오늘도 판결에서 같은 원리를 붙들었다. 먼저 의무, 그 다음 명예. 그는 판결문 끝에 덧붙였다.
집행 시 모욕을 피하라. 짧은 문장들이 쌓여 왕국의 말투가 되었고 그 말투는 백성의 표정으로 번졌다. 장터에서의 흥정은 덜 날카로워졌고 변경의 구령은 더 정확해졌다. 그리고 밤이면 모자람 없이 불이 켜지고 새벽이면 과함 없이 불이 꺼졌다. 과함이 사라지자 왕국은 자기 호흡을 기억해냈다. 해가 짧아지기 시작한 어느 날 왕은 회랑 끝에서 여인의 집을 바라보았다. 많은 이름, 많은 방, 많은 규칙, 그 모든 것 위로 하나의 단어가 조용히 떠올랐다. 책임. 혼인은 개인의 감정만이 아니라 도시의 리듬과 길의 안전, 우물의 깊이와 항구의 등불까지도 거느리는 책임이었다. 그 책임이 사람을 무겁게만 하지 않도록 그는 규칙 속에 여백을 마련했고 벌 속에 회복을 심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두름을 금했다. 서두름은 늘 가장 먼저 균열을 낳았기 때문이다. 밤, 마지막 등불을 낮추기 전 왕은 창을 열었다. 별빛은 서로를 밀치지 않고 제 길로 움직였고 전체의 무늬는 억지로 완성되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별처럼 서로의 길을 지키되 무늬를 잃지 말 것. 파라오의 딸은 처소에서 짧게 기록했다. 오늘의 빛은 충분했고 오늘의 그림자는 쉼이 되었다. 여인의 집에서는 누군가 빈 카드에 한 줄을 더 적어두었다. 나는 오늘 기다림이 나를 늙게 하지 않고 깊게 하게 두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은 기록관에게 명했다. 오늘의 여백을 남겨두어라. 역사란 모든 칸을 꽉 채운 서책이 아니라 비워둔 자리들 덕분에 다음 세대의 손이 들어올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